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컴퓨터 끄고 어디 잠수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온통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렵다, 위기다,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이어서 이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가 특히 1.8% 급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19,000달러를 지지받을까 말까 어려운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금리 인상 필요하다 이런 말들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완전 더 얼어붙었습니다. 특히나 하필 이런 분위기에 영국 영란은행 총재가 국채 매입 조치를,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조치를 예정대로 10월 14일에 종료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을 더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글로벌 고위 관료, 이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얼빠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걸까? 이것도 요즘 트렌드인가 봅니다. 크게 바라봤을 때는 의미 있는 소식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영국 정부가 헛소리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며 파운드화 가치가 고꾸라진 날 비트코인 거래량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피아트 머니에 대한 해지 수단, 대체 수요로서 그 가능성을 보인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증했고 동유럽의 암호화폐 활동 비율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한 의미 부여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이번에 법원의 제3자 입장 제출을 허가받은 아이리밋이 드디어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제출된 문건들 이게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또 아주 무척 매우 많이 훌륭합니다. XRP의 유틸리티적인 성격과 관련해서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설득력 있게 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을 둘러싼 분위기를 보면 이 고강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하방 압력이 꽤나 강력한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하면서 더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시기인 만큼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조심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이 꽤나 어렵고 어지럽습니다. 19,000달러 지지에조차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공포에 상당히 겁먹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는데 니케이가 0.6%, 호주의 ASX 지수가 0.07%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가 1.8%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시장을 더 겁먹게 만든 요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 우선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연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마치 순번 정해놓은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달성이라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믿는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상당한 크기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테이블 위에 둬야 한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소리를 다시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젠 이런 멘트 듣고 있으면 이들 연준 관리들의 한심함 정도를 파악하는 그 잣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렇게 커질 때는 일시적이라면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금리 핸들링만 강조하면서 왜들 저러고 있는 걸까? 그저 연준 이사 놀이 정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역시나 이번에도 영국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매입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10월 14일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하필 지금 타이밍에 밝히면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란은행의 개입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 가운데 그 하나인 연기금이 국채 매입을 10월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아예 그냥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 양반도 참 생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척 바보 행세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란은행의 이번 보여주기식 유동성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액션만 있고 효과 없다, 진짜 의지 있는 건 맞냐, 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타이밍에 하필 지금처럼 예민한 타이밍에 국채 매입 중단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함께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자주 공개하고 있는 빗썸 경제연구소가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가운데 9월 26일에 영국 파운드화가 역대 최고치로 급락했을 때 파운드화에 페어링된 비트코인 거래량이 평소 대비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의 헛발질, 중앙은행의 역량 부족 확인, 이런 것들이 영국 경제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해왔고 이럴 때마다 파운드화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자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필 또 공교롭게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급증한 것은 국채 투자 비중 줄이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수요로서 비트코인이 떠오를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게 아닐까, 어느 정도 입증해 준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정보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도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급증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스위프트 퇴출 등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서비스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점유율이 1월에 42%에서 3월에는 67%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이널리시스는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면서 암호화폐가 국가 간 거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으로 인해서 선호되는 교환 매체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 가운데 일부는 기업이 국제 거래를 위해 암호화폐를 수용한 것일 수 있지만 일부는 자산 가치 보호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러시아 시민들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함께 이 동유럽에서 암호화폐 활동 비율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이건 유럽연합이 최근 러시아인이 유럽의 암호화폐 지갑을 통한 결제를 금지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KYC 요구사항이 없거나 좀 덜한 동유럽의 거래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좀 더 귀찮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아주 큰 문제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사이버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고 이건 뭐 무슨 두더지 게임 같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도 재미있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디지털 위안의 누적 거래액이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가까운 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15개 시와 성의 시범 지역에서 위환화 거래수가 3억 6천만 건, 거래액이 1000억 4천만 위안, 거래 가맹점 560만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주도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참 무섭다, 뭐 이런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앙화된 정치 구조가 자리한 나라에서 탈중앙화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더욱더 중앙화 역량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은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빗썸과 트래블룰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빗썸이 트래블룰 협정을 체결한 14개 글로벌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빙엑스가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빗썸과 빙엑스 사이에서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대형 거래소와 안정적인 연결성이 확보된 만큼 해외 거래소를 통한 현물 거래나 또 선물 거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더 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언제나 폭등 뒤에는 급락이 뒤따르고 급락 뒤에는 급등이 이어진다. 이런 말은 이번 XRP의 상황, 흐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리플 XRP는 최근 7일 동안 8%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하고 있고 24시간 동안에만 7% 수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0.45달러 부근까지 후퇴했는데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뱉어낸 것이어서 꽤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10월 9일 XRP는 0.56달러 오버헤드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건 단기 트레이어들이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10월 11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47달러로 가격이 후퇴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XRP가 다시 0.51달러 위로 반등하지 못하면 이건 황소 세력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0.47달러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럴 경우에 XRP는 다시 0.41달러 수준으로 후퇴할 수가 있다. 반면 0.51달러 위로 상승하면 황소 세력은 다시 0.56달러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0.66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이번에 법원에 제3자 입장 제출을 허가받은 아이리밋이 드디어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습니다. 8페이지에 걸쳐서 조목조목 이번 소송의 쟁점을 분석하면서 SEC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는데 무엇보다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XRP의 유틸리티적인 특징을 통해 송금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당사자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더 현실성 있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하위 테스트 적용과 관련한 SEC의 주장 아주 그냥 시원하게 조져버렸습니다. 아이리밋은 하위 테스트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투자 계약은 수익에 대한 합당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리밋은 XRP를 투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리플의 ODL 파트너이고 ODL의 장점은 국경 간 송금 결제를 빠르고 쉽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자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자 수익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송금 결제 혁신을 위해서 XRP를 사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 SEC 니들은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심각하게 짓거리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SEC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듯이 첫 번째로는 ODL은 자산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능력이 있다. 전통 금융기관을 통하면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는데 ODL은 즉시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ODL은 사용하기가 매우 쉽다. 전통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내야 하는 등 사용자를 귀찮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ODL은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즉각적인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피아트 머니를 XRP로 쉽게 전환해준다. 세 번째로 ODL은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송금자와 수취인들에게 신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XRP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왜 증권일 수가 없는지, 왜 하위 테스트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실사용자 입장에서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기도 하고 또 리플의 다른 파트너 이 탭제트는 또 어떤 방식으로 SEC의 주장을 야금야금 발라먹을지 그런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지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날 SEC 조직위에 나선 업계 거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GBTC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항소법원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이 같은 거부는 논리적 결함이 있고 변덕스럽고 차별적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가 동일한 가격에 기초하고 동일한 위험을 수반하는데도 불구하고 SEC는 이걸 임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또 SEC의 하위 테스트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잠재적인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라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고 유독 현물 비트코인 ETF에만 이 같은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두바이 나스닥이 비트코인 ETP를 상장하는 마당에 대체 미국에서만 SEC라는 기관의 밥그릇 욕망으로 인해서
대체 이게 웬 시간 낭비이며 돈 낭비이며 에너지 낭비인지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큰 변동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인내의 시간이 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접근 가능한 여러 정보들 최대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